1970년 3월 31일 오전 7시 21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던 일본항공 351편 요도 평범한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한 129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들은 그날 아침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항공기 납치 사건의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륙 후 불과 20분 갑자기 9명의 젊은 남성들이 일본도를 뽑아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류탄도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군파다. 이 비행기를 북한으로 납치한다. 순식간에 기내는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성들의 비명, 그리고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신음소리가 기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항공기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시대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들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3일간의 긴박한 외교전에 휘말리게 한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항공사상 최초의 하이제킹 사건이자 20대 청춘들의 잘못된 이상이 빚어낸 비극적 결말까지 요도 납치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도 납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60년대 일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1960년대 후반 일본은 그야말로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면서 반전운동이 전국을 휩쓸었고 대학생들은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쿄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 캠퍼스는 학생들이 정거한 상태였습니다. 전공투라 불리는 전학공투회의가 결성되었고 학생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일본 적군파입니다. 1969년 9월 결성된 이 단체는 공산주의 학생동맹 전국위원회에서 분파한 극좌 무장혁명단체였습니다. 적군파의 지도자는 시게노부 후사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장투쟁만이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군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폭력을 통한 사회 변혁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사회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도 납치의 주역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리더인 타무야 다카마로는 25세, 나머지 8명도 모두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이거나 대학 중퇴자들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도 있었고 평범한 집안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혁명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일본 국내선 항공기를 납치하여 북한으로 향한다. 둘째, 북한에서 무장 게릴라 훈련을 받는다. 셋째,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 무장혁명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우선 이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평양까지는 약 1200km인데 요도호는 단거리용 항공기로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혁명 동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입니다. 납치를 위해 이들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무기는 일본도 8자루와 수류탄, 그리고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진짜 폭탄은 아니고 가짜였지만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그것이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리더 타무야 다카마로는 시미즈 기니치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건 당일까지 이들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가족들도 이들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970년 3월 31일 새벽 납치범들은 하나둘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평범한 승객처럼 행동했습니다. 오전 7시 21분 일본항공 351편 요도호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후쿠오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결코 후쿠오카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륙 후 불과 20분이 지난 오전 7시 41분 사건이 터졌습니다. 타무야 다카마로가 갑자기 일어나 일본도를 뽑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적군파다. 이 비행기를 평양으로 보내라. 동시에 나머지 8명의 동료들도 일어나 무기를 드러냈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여성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승무원들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기장 이시다 신지는 납치범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평양까지 갈 연료가 부족합니다. 중간에 급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치범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다. 무조건 평양으로 가라. 기장은 어쩔 수 없이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요도오는 일본 상공을 벗어나 동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연료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평양까지 가기에는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기장은 납치범들을 설득했습니다. 정말로 연료가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급유를 해야 합니다. 결국 납치범들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2시 23분 요도오는 한국의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납치범들은 이곳이 평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공항 건물에 한글로 쓰인 김포공항이라는 글씨를 보고도 북한도 조선어를 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무지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김포공항에 착륙한 요도오.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복잡한 외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상황을 점검했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들의 안전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인 승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탁월한 심리전을 구사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에게 조선어로 대화하게 했고 북한 국가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틀어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강요 회의를 소집했고 외무성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납치범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테러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내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4월에 한국 날씨는 따뜻했고 에어컨이 꺼진 기내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승객들은 탈수와 스트레스로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화장실 사용도 제한되었고 음식과 물도 부족했습니다. 4월 1일 납치범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여성과 어린이 23명을 먼저 석방했습니다. 이들은 3일간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석방된 승객들의 증언을 통해 기내 상황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납치범들은 처음에는 흥분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이곳이 평양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자를 가장한 관리들을 보내 납치범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담당자는 북한 억양을 흉내내며 동지들의 투쟁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 승객들은 인민의 적이 아니니 석방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4월 2일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승객들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야마무라 신지로 운수상이 직접 나섰습니다. 내가 인질이 되어 승객들을 구하겠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인질이 되어 일반 시민을 구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야마무라 운수상은 각오를 다지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내 목숨이 저들의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 4월 3일 드디어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인질을 바꾸자. 일본 정부 고위 관리와 일반 승객들을 교환하자. 납치범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이들도 일반 승객들을 계속 억류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4월 3일 오후 2시 나머지 승객들이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106명의 승객들이 3일간의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정신적 충격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석방된 승객들의 증언입니다. 정말 죽을 뻔했다. 납치범들도 계속 불안해했다. 야마무라 장관이 정말 용기 있는 분이다. 이제 요도오에는 야마무라 운수상과 승무원 4명 그리고 9명의 납치범만이 남았습니다. 4월 4일 요도오는 다시 이륙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평양을 향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료 문제로 중국 단둥에서 한 번 더 급유를 해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허용했습니다. 4월 5일 오전 요도오는 마침내 평양순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납치범들을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혁명 동지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동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북한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진정한 혁명가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을 영웅처럼 맞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마무라 운수상은 평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그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4월 6일 야마무라 운수상은 무사히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후 평양의 하루라는 책을 써서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북한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특별지역에 격리시켰습니다. 무장 게릴라 훈련을 받겠다던 이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신 사상교육과 농사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납치범들은 북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타무야 다카마로는 북한 여성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른 몇 명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은 철저한 감시 하에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납치범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요도오 납치 사건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이 사건은 항공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사건 이후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금속 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승객 및 수화물 검색이 철저해졌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냉전시대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 북한의 애매한 태도, 중국의 중재 역할 등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항공기 납치라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이 사건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혁명을 꿈꾸던 젊은이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섯째, 야마무라 운수상의 희생정신은 인도주의의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큰 감동을 줍니다. 요도오 납치 사건, 그것은 단순한 항공기 납치를 넘어 한 시대의 아픔과 모순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혁명을 꿈꾸며 북한행을 선택한 젊은이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의 이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폭력으로는 결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을 납치범들. 그들의 말년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도 그들은 매일 후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요도오 납치 사건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요도오 납치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